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긴축 공포가 완화되고 중국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가장 강한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대표 성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탄력 있게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투자 확대 기대감에 지분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주도 연일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1월 증시의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91%나 급감한 65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이어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면서 한 3조 6천억 정도의 실적을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급반등을 이끌어내면서 지수의 베어마켓 랠리에 지속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짚어주셨고요.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HFR입니다. 버라이즌의 절대캐파 축소는 이미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이걸 뉴스화가 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효율적 통신망 구축 의지에 따른 프론트홀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텐데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프론트홀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서 볼 수 있듯이 1월 증시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드러나는 악재보다 다가올 기대감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악재보다 기대감에 민감한 종목 장세 전략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조윤석 PB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대환유화입니다. 요새 시장에서 가장 모멘텀이 강한 것은 바로 중국 리오프닝이죠. 중국 리오프닝에 소비주뿐만 아니고 산업 생산이 정상화되게 되면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가장 기초적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대환유화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로 계속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대환유화로 꼽아봤습니다. 네, LG전자, HFR, 대한유화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네옴시티에 이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대규모 투자로 주목받는 건설주, 그리고 올해 태양광 부문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한화솔루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주입니다. 지난해 네옴시티 모멘텀으로 주목받았던 중동 개발 관련주들이 연초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두바이 세계 3대 도시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고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가스전 사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제3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화솔루션입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으로 태양광 산업이 10년간의 상승 사이클에 진입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본격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원재료 부담 감소는 수익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4%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네옴시티를 시작으로 연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경제 어젠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시장 공략 횡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네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건설사들도 있고요. 또 향후 수주가 기대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옴시티, 두바이, 이 중동 관련 발주에서 연이은 낭보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고 국내 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네옴시티 굉장히 크죠. 서울의 44배 정도 되는 규모의 부지에다가 이제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좀 밝힌 상태고요. 더 라인이라고 해서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 그리고 옥사곤이라는 해상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가운데 또 하나가 트로제나라고 해서 친환경 관광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묶어서 다 네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한 4-5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인 발주가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원팀 코리아라고 하는데 정부와 22개 기업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정말로 네옴시티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팀 코리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지금 더라인 사업 내에서 1조 3천억 규모의 공사 수주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국제공항이라던가 터널 쪽으로 추가 발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제 수혜를 가장 큰 폭으로 봤을 것이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면서 주가도 그만큼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기대감들이 조금은 약화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미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사우디의 레퍼런스를 탄탄히 쌓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008년도에 PM 수주한 이후에 지금 현장 운영한 것이 누적으로 37개 정도가 될 정도로 일단 사우디와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주택과 상업 오피스 단지 조성하는 PM 용역을 수주했어요. 440억 정도의 규모라고 알려져 있고요. 3분기에는 매출액 2,580억, 2,600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이 중에서 사우디 관련된 매출이 얼마냐 하면은 157억으로 6% 수준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규모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2분기 매출 대비했을 때 사우디의 비중이 지금 70억에서 157억으로 125%가량 증가된 수치를 보였고요. 향후에는 이런 네옴시티의 더욱더 구체화, 디테일화된 계획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밸류의 문제로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PER이 이 종목이 그동안의 8배에서 17배 정도 상단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23년도에 예상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26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총 봤을 때 4,400억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단을 적용했을 때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시총이 한 3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가 될 텐데요. 향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2017년도에 사우디 현지에다가 생산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람코 쪽하고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것도 맞으나 현재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에서 과연 MOU라던가 이런 부분들 체결된 것 외에도 실질적인 수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카타르에서 초대형 에틸렌 플랜트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자프라 가스전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지금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코 가스전 사업 규모 그리고 수주를 받게 되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조윤석 PB센터장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유전이라고 가하루 그 가스전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30년도 정도에는 사우디 가스 생산의 약 25%를 생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가스전이다라고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는 우선 2단계가 약 7조 수준, 그리고 전체 투자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100조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글로벌 EPC 업체가 달려들어서 수주에 대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미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는 일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먼 시점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단계 사업이 바로 2027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가시성은 높아 보여도 수주에 대한 절대 금액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참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런 EPC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죠. 사이펜, 테크닉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JGC라든지 피드부터 시작해서 EPC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유명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따낼 수 있을 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수주액을 추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프라가스전이 굉장히 큰 사업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제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의 수주 금액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는 뭐 2027년 정도가 되어야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점 좀 기억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모멘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동 개발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기대감을 품고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지금까지 좀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수주 금액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용관 차장님 어떤 거 좀 갖고 갈까요, 저희가? 네, 일단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네옴시티 아까 제가 3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더 라인입니다. 이게 길이 170km로 건물들을 나열하는 건데 높이 500m의 초대형 건물을 이렇게 긴 길이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거 대체 가능한 거 맞냐? 이런 회의감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나왔던 거 보면은 일부 모프로에서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과연 사우디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수익성이 확보가 제대로 되는 것이 맞냐라고 의문들을 좀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갔었던 건설업계 이런 쪽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수익성이 점점 더 악화되고 굉장히 좀 계약서 상으로도 불합리한 이런 계약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접고 나온 경우도 실제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MOU 하루 만에 와서 굉장히 큰 규모로 체결을 하고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MOU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까지 연결이 되면서 본계약이 체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우디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국제 정세 이런 것들에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일단 개혁을 빈살만 왕세자가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로 BTS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던가 여성들 예전에는 운전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면허 따서 운전까지 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혁을 많이 이루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과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살짝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O에 좀 들어가면 빠르게 좀 트레이딩을 하고 나오는 전략도 필요하겠네요.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부동산의 규제가 좀 완화가 됐죠. 9년 만에 35층 그 층수 제한이 또 풀리는 등 뭐 이렇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수 건설 경기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점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볼 텐데 그리고 또 해외 수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할 건설주도 있을 것 같아요. 조윤석 PB센터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우선 내수 관련주 부동산 가격이 우선 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더군다나 지금 PF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바로 금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PF발 우려 때문에 CP라든지 기업 조달 금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발행 주체에 따라서 지금 금리의 진정 속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금융권에서 조달한 그런 조달 금리 자체는 서서히 다운사이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지금 제시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투영된 거울 같은 그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고 재건축 분야라든지 혹은 수익성이 확보된 분야의 건설 쪽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는 대부분 소형 건설주보다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 좀 편입하시는 것이 그리고 관심을 가질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브랜드가 가장 우수한 그런 업체들을 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해외 건설 쪽이겠죠. 해외 건설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원가 문제입니다. 앞서서 거론해 주셨다시피 건설을 진행하게 되면 1년에 끝나는 단기 프로젝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에 걸친 그 건설 공기 동안에 여러 가지 설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원자재가 바뀐다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변동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원가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피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 피드부터 참여하게 되는 이런 업체들 위주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다른 업체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선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가까운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본 설계부터 기획을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조달부터 공사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유일하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측면에서도 보게 된다면 올해 신규 수주 역시 계속적으로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신규 수주가 약 7조, 9조, 올해는 11조 정도로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부분은 여전히 계속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해외 건설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 위주에서는 좀 대형 건설사 쪽을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해외에서는 원가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화솔루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학시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해서 4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이익 성장세는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한데 조윤석 PB센터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이 많이 빠졌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중국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면서 주식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 사업부는 굉장히 좋은 올해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 3분기보다 4분기가 무려 영업이익률이 그 50%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50% 늘 수 있을까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난 한 달간 바로 그 태양광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죠.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웨이퍼 같이 약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즉 기본 원재료가 5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원재료 가격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듈 가격, 즉 하나솔루션이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 가격은 마이너스 5% 이내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자재와 그리고 제품 가격 스프레드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 이미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확대는 정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보다 4분기가 약 50% 늘 수 있다는 예상치는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3쿼터에는 약 2천억 수준의 마진율이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4분기에는 약 3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진율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10% 정도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전사적인 영업이익 드라이브는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 분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주가가 이제 예전에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약간 지지부진했던 데는 유럽 내 태양광 수요 둔화가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글로벌 태양광 수요 자체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로 태양광 산업은 10년간의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태양광 수요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차장님? 네, 일단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푸틴의 계획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에너지 다변화라는 부분은 이것과는 좀 별개일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우리가 유럽 쪽에서 이미 이런 러우 사태를 겪어본 이후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가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향후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를 다변화해 나가면서 이런 화석연료의 비중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것이 아마 팩트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줄 정책들이 지금 다 수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태양광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주춤했으나 결국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라는 것도 역시 팩트가 되겠죠. 지금 IEA라는 곳에서 통계를 내본 것을 보면은 작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설치량이 352기가와트였습니다. 21년도에 286기가와트 대비했을 때 지금 60기가와트 정도가 더 설치가 된 그런 상황인 거고요. 25년부터는 이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 신재생을 모두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화석 연료를 기존에 상회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럽은 에너지원의 등락에는 관계없이 굉장히 불안한 에너지 수급 자체를 바로 잡고 싶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최대 전력원이 25년부터는 석탄을 업고 1위 에너지원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쪽이 1위 에너지원으로 발돋움을 할 것 같고요. 27년도에는 석탄을 따돌리고 세계 최대 전력원으로까지 모든 에너지원들이 다 간다라는 목표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잠깐 주춤한 수요보다는 올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미국 쪽의 수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크게 회소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모듈이나 이런 쪽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재 비용이 빠지는 것 대비해서 가격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수요들은 앞으로도 탄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는 이제 최대 전력원이 예상이 되는 데다가 수요도 탄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솔루션이 한때 이제 강하게 좀 올라오다가 지금 하락세를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 중입니다. 그러면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영관 차장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은 좀 탄력적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4분기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워낙에 지금 PVC라던가 PEC 여러 가지 가성소다 이런 쪽에 전통 케미칼 쪽은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안 좋은 것마저도 커버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태양광 쪽이 결국에는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OCI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태양광 모듈의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하락폭을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은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운송비 같은 것들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실적의 개선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부터 또 발생이 되는 게 매분기에 발전 자산의 매각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ESS 다운스트림을 작년에 매각했고요. 작년 말에는 텍사스 쪽에 지금 켈람 태양광 발전소도 매각을 하면서 올해 1분기의 실적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다가 올해부터 시작될 온전한 3.1기가와트의 미국 쪽으로부터의 세액공제 혜택이 하반기부터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인 분기의 태양광 실적은 개선이 필연적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과 뭐 윤속료 하락의 마진을 더 챙겨볼 수 있는 데다가 실적도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뭐 앞으로도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자, 제3회 중동붐을 기대하는 K건설주 그리고 태양광 기업으로 본격 도약하는 한화솔루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해외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달라질 기업 가치의 변화를 잘 그려보시면서 미래 가치를 미리 선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이는데요. 4분기 어닝 쇼크 후 오히려 반도체 시황 정상화 기대감이 확산되며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첫 로봇 출시 가능성에 주목받는 로봇 테마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그리고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아모레쥐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모레쥐,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피플바이오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플라스틱부터 보시죠. 현대차의 전기차에 플라스틱 범퍼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에 위치한 조지아주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4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마감은 3% 강세로 마쳤네요. 이어서 아모레쥐 보겠습니다. 중국이 입국자 격리 제도를 2년 10개월 만에 폐지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리오프닝 가속화 전망에 화장품주들이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아모레쥐는 올해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7%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피플바이오 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카네맙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면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후 윗골이 길게 달면서 오늘은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에코플라스틱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가는 부품 공급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 미국 동반 진출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에코플라스틱은 국내 최대 플라스틱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조 업체고요. 현대기아차가 주 고객입니다. 주로 이제 범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향 점유율이 55%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휠커버라든지 콘솔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서 상당히 좀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꾸준한 매출 성장은 이어졌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1% 내외였었는데요. 그래도 작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2.6%로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동반 진출해 있고 거기에서 범퍼는 이미 단독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것이 2024년 10월경에부터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2년, 실적으로는 한 2년 정도 남은 아직은 좀 먼 미래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차보다도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9년도까지는 미국 공장에서 4,500억 정도의 연매출을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4,500억이면은 작년 정도의 매출입니다. 국내에 있었던 매출인데 그렇다면은 길게 봤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하나 더 똑같이 더 있는 1+1 같은 느낌의 그런 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동반 진출은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3,00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공장에서의 실적 가세는 앞으로 한 2년여 남았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얼마나 잘 해외 시장에서 선전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또 미국 시장에서 IRA 법안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큼 잘 선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차트를 볼 텐데요. 사실 에코플라스틱의 이 조지아 공장의 이슈는 이미 9월에도 한 차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현대차의 동반 진출하는 업체로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4천 원 이상 한번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전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에는 목표가를 제가 이제 4천 원,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기 때문에 4천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 말씀을 드리는데 두 차례 부딪혔던 가격권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선절 가격은 지난 금요일 날 저가 수준 2,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대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 또 덧붙여서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 주가 흐름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모레지 보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가속화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중국뿐 아니라 중국의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 성장세 어느 정도로 전망하실까요? 사실 뭐 아모레지 하면은 중국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많이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입지는 과거보다는 많이 조금 부진한 이런 상황인 것은 다들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지 역시도 작년에 중국 쪽 사업에서 대략 한 600억대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많이 조금 변화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라네즈 브랜드는 많이 지금 점포를 정리하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니스프리 역시 올 1분기까지 직영점을 모두 좀 철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중심의 중국 시장의 접근을 꾀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선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외 쪽 사업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매출 성장, 그리고 올해도 작년보다도 30%대의 매출 성장을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스프리라는 상대적으로 저가 브랜드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역시도 좀 이제 이런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니스프리가 작년보다도 한 5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물론 이제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쪽으로도 좀 진출을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한다면은 이쪽에서 좀 많이 좀 성장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모레지는 뭐 현금 자산이 1조 3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무차입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뭐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사주가 전체 주식의 7.5%, 6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주가적인 움직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미국, 일본 등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기관 수급도 양호하고 새해 들어서 다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전략을 이렇게 좀 선회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잘한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MSCI에서 지수 편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15%대에서 10%대로 대략 한 5%가량 지금 급감을 했는데 이미 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에서의 진입의 관점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좀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볼 텐데요. 주가도 물론 최근 들어서 뭐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최근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 그런 좀 고점을 오늘 강하게 수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승의 목표치는 지난 2022년 그 상반기에 저가를 형성했을 가격 일단 45,000원까지는 한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추세 선절 가격은 지지 가격은 3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피플바이오 보겠습니다. 치매 관련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FDA의 레카네맙 승인으로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가 어떤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지 짧게 들어볼까요? 예, 피플바이오 알츠하이머 진단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사실 과거에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매출은 시작됐습니다만 초기에는 매출이 조금 나오다가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레카네마비 어제 이제 미국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마 이번 1분기 내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일라이 릴리의 도나메맙 역시도 같은 기전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지금 성공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지금 제품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제가 존재를 한다면은 당연히 진단하는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 역시도 이제 필리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서 뭐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좀 개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아쉽게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추가 레벨업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긍정적인 이슈죠. 긍정적인 이슈긴 한데 과연 관련된 시장이 얼마큼 확산이 될지, 실적으로 얼마나 찍힐지 여부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망에 따르면은 올해 한 15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도 뉴스에 팔려는 움직임들도 사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도 오늘은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은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1차적인 저항 라인은 22,000원 그리고 지지 가격은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이렇게 에코플라스틱, 아모레지, 피플바이오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의 지지가 자막이 3,800원으로 나왔는데요. 2,800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부각되는 모멘텀의 연속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도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조윤석 PB센터장이 가지고 오신 두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정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의 가장 큰 테마가 바로 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산에 주목하시는 성장 모멘텀, 로봇 쪽일까요? 네, 우선 로봇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일정 부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죠.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 우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산은 사업 지주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지주회사란 일반적인 지주회사가 아니고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를 뜻하는데요. 두산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바로 전자 부분인데요. PCB라든지 통신 부분, 반도체 쪽에 쓰이는 일정 부분의 전자 부품의 원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두산이 준비한 것들은 바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세 개 부분의 자회사죠. 바로 DMI, DLS, 그리고 로보틱스라고 불리는 세 개 부분의 자회사입니다. 이 세 개 부분의 자회사가 성장률이 연평균 최소 30%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서는 원년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로보틱스 부분도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보틱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 굉장히 좀 강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협동 로봇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평균 성장률이 약
앞으로 30% 이상은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성장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MS가 약 1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전 세계 성장 점유율 부분을 보게 되면 약 3위 정도를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탑 협동 로봇 제작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받고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들을 일정 부분 두산도 향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 그리고 모멘텀 부분 양쪽 다 충분히 충족을 하는 이런 주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두산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재무 쪽이었습니다. 예전에 두산 건설을 비롯해서 상당히 재무적으로 불안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짜 기업들을 시장에 내파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재무적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다운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재무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모멘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무 불안정성의 그 리스크는 매각으로 재무 안정화를 이룬 데다가 지금 자회사 가운데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뭐 이렇게 상당한 그 상승분을 얘네들도 가져가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2월 들어서 이제 11월에 그 고점을 좀 찍고 내려와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전고점을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셔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10만 원 부근에 고점이 형성이 되다가 지금 줄줄 하락을 했었죠. 이 하락했던 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전혀 펀더멘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정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거래량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측면의 문제점도 차트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매수 시점은 바로 21선과 60일선의 가격 사이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즉 83,000원 중반부터 86,000원 중반의 사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두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하신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당연히 10만 원 정도까지는 이번에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협동 로봇의 그런 성장세를 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1등 종목으로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만 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직전에 라운드 넘버죠. 8만 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네오주 리뷰를 살짝 좀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 12월 19일에 SK 하이닉스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당시 이제 목표가를 87,0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는 조금 뭐 익절이라든지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던 논리는 바로 공급단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우선 올라갈 것이고 그에 대한 기대치를 먼저 반영한다면 주가는 먼저 도달했을 것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는 감사한 부분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87,000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갭 부분이 가장 크게 발생한 이 부분이 바로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측면을 보게 된다면 바로 가격은 9만 원 초반이 되겠죠. 그래서 9만 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더 홀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조금 더 높여서 9만 원 초반까지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사연관 차장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G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로봇 이슈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눌 때 로봇주의 최선호주로는 이 감속기인 SPG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강점과 이익 추이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계속 로봇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감속기라는 부분이 모터는 제가 어디에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면에 여기 보시면은 로봇에만 감속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업용, 에너지, 중장비, 해양 플랜트 이런 쪽들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방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감속기는 들어가고요. 당연히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에다가 기어를 연결해서 속도를 늦추고 토크를 올려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감속기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화면상에서 보이는 게 실제로 쉐보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볼트 EV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예요. 여기가 이제 감속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똑같이 속도를 늦추어서 힘을 전달해서 바퀴를 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감속기는 우리가 공장의 생산 설비라던가 자동화 기기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초정밀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이런 쪽들이 바로 이제 전기차라던가 반도체 장비, 공작 기계, 산업용 로봇 같은 쪽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로봇이 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정밀 감속기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초소형 정밀 감속기 서비스용 로봇에도 적용이 되는데 고부가 제품으로 작년까지는 매출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삼성과 LG가 각각 지분 투자를 기업들로 하면서 서비스용 로봇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열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로봇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초정밀 감속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의 출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도 같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10월부터 보니까 꾸준하게 조금 힘을 많이 좀 비축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세가 좀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을 아주 잘 잡았고요. 16,000원 초반대에서 화면상에서 보시는 일봉처럼 지금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121선도 워낙에 견고하게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랑은 움직임이 달라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는 그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16,000원 초반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손절가 글쎄요 한 15,500원 정도를 하회했을 때 15,000원 중반대 하회하면 손절을 고려해 볼 만하겠지만요. 일단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 가격대에서 전고점 부근 지금 9월에 갔었던 22,000원대까지 1차로 보고요. 2차로는 2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 22,000원, 2차로는 25,000원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아바코 보도록 하죠.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 수주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바코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는 차원에서 종목을 좀 확장을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아바코는 매출 70% 정도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이외에도 뭐 반도체 스퍼터 장비도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수주 잔고가 많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장비 쪽 매출은 4%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티엄 셀즈 1, 2 공장으로 1,400억 정도의 2차 전지 그 물류 장비 수주를 이미 했고요. 추가적으로 3, 4 공장에서도 관련 장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또 매출처인 일진 머티리얼스 역시 롯데케미칼로 피인수된 이후에 계속해서 설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박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동사의 이 스포터 장비에 추가적인 수주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밖에도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롤프레스 장비를 신규로 개발을 해서 완료한 상태인데요. 관련된 분야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기대를 해보면서 올 연말 4천억 이상의 수주 잔고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까지 매출액은 460억 정도에 불과했지만 작년 3분기에는 3분기만 570억 그리고 4분기에는 800억까지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에 한 100억에 근접한 실적에서 올해는 23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장비주 중에서 실적이 크게 좀 좋아질 수 있는 회사로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리막길을 조금 거리다가 오늘 좀 반등을 좀 나선 것 같은데 이제 좀 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기대감이 많이 좀 올랐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대부분 좀 반납을 한 상태고 아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확장을 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만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13,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16,500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성준 부장님께서 1월 3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바이오 플러스 짧게 좀 리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리오프닝과 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계속 또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바이오 플러스는 어떻게 좀 저점을 좀 높여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 언급했던 당시에 주가가 워낙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뭐 2,200이 막 이탈이 되기도 했었던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그런 무상증자 여파로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까지 한 달 동안에 하루만 제외하고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속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특이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점진적인 정도의 강세 지금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강한 슈팅이 한번 좀 나올 만한데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성이 워낙 좀 뛰어나기 때문에 또 바이오 플러스 이외에도 다른 그 필러 업체들도 상당히 최근 주가 움직임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기반된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현재도 그런 주가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10,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요. 아직은 뭐 이제 말씀드리고 한 4%대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이니까요.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탄탄한 실적과 성장성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 10,000원의 목표가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조윤석 PB센터장의 두산, 사용관 차장의 SPG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아바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돌려보시면서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